재발이 되게 높기 때문에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 음식 관리, 장내세균 관리,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바꾸면 얘가 점점 정상으로 바뀐다는 거를 이제 다 증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 늘었으며 그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한국의 암 환자 수가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에 한 25만 명,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27만 명, 이렇게 이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암 환자 발병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령화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이제 빨리 산업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 이제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바뀐 게 이제 서부식 생활 습관이죠. 그래서 음식도 뭐 고기는 1인당 이제 10배 이상 먹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유는 50배 이상 먹게 됐죠. 그 다음에 곳곳에 나가보면 빵집이고, 근데 고당분 식사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지방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가장 많이 는 게 사실은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산업화의 영향 중에 책상에서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하루에 2만 보를 걷는 게 일상이었다면, 지금은 하루에 뭐 3,000보, 5,000보 정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죠.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거죠,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성과로 평가되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우리나라 뭐 특징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 환경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옛날 사람들보다는 폭증했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뭐 환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뭐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독소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화학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죠, 사실은. 우리가 화학이 발달하면서 일테면 가습기 살균제로 몇백 명이 사망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랑 비슷한 성분들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환경도 안 좋은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줬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진단을 많이 하니까 지금은 조기 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발견된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옛날에는 검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늦게 발견됐고, 발병률 자체가 이제 낮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기 검진을 많이 하니까 이제 빨리 암이 발견돼서 발병률 자체가 이제 높아진 그런 것도 통계적으로 있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암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 가장 많이 늘기 시작했던 건 사실은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기 섭취량이 엄청 많이 늘었죠. 사실 미국 사람들 보면은 고기를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다 해도 이제 과장이 아닐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미국의 절반을 넘었어요. 미국인 1인 고기 섭취량의 절반을 넘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먹는 거죠. 유제품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러니까는 대장암이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위암은, 우리나라가 원래 짠 음식이나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물을 동시에 떠먹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위암 발병이 많았죠. 근데 위암은 그래도 점점 좀 감소하는 축에 속하고 있고요, 요즘. 대장암은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암도 많이 느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게 많아졌기 때문에, 공기 오염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을 거고요. 또 화학물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폐에 악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B형 간염이, 사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원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B형 간염이 있다든지 하시면은 뭐 음주나 이런 거 다시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가율 1위 암이 바로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은 바로 이 서구화된 식습관, 고기, 그 다음에 유제품과 아주 직결돼 있겠죠. 그 다음에 또 1970년대에 비하면은 지금 2020년대에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암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공통 신호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암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면역계는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군대가 나뉘어서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를 낚는데 군대를 대부분은 암 쪽에 가 있고 군대를 이쪽에 많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응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감기가 원래는 한 1주나 2주 전이면 감기가 나야 되는데 한 달 지났는데 감기가 안 나요. 이게 면역이 떨어지는 증상이 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로 보통은 40대, 50대가 넘어야지 뭐 대상포진 이런 게 오는데 대상포진 같은 그런 면역 질환이 왔다. 그러면 이게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호들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이어트도 하지 않는데 한 달에 5kg가 빠졌다.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면역이나 우리 몸이 암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그리고 암세포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체중 감소들이 나타나거든요. 전체적인 대사 저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체중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도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만성 피로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뭐 과로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계속 피곤하다. 이런 게 만성 피로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초기암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속적인 통증이 암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근골격 문제로 오해해가지고 제 환자들 중에서는 어떤 환자들도 있냐면 암이 재발이 됐는데 뼈로 전이가 됐는데 그게 뭐 비슷하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뼈로 전이되는 줄 모르고 그걸 계속 물리치료를 막 받다가 거기가 부러져 갖고 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분리해서 이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근육에서 온 건지 뭐 뼈에서 온 건지 아니면 장기에서 온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색소가 변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검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났을 때 낫질 않아요. 이것도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게 낫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암에 걸린 신호로도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암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여겨지는 암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해당 암과 관련된 전조 증상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국가암정보센터라는 데를 들어가시면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5년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5년 생존율이 얼마인지 암 종별로 쭉 나오거든요. 그걸 봤을 때 가장 5년 생존율이 떨어지는 게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특히 이제 췌장암 4기가 되면 췌장암이 뭐 간으로 전이가 됐다든지 이러면 4기인데 그런 경우에 생존율이 2.6% 정도밖에 안 돼요. 3%도 안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담도암 계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췌장암은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암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췌장암을 빨리 발견해서 수술을 일일이 할 수 있다면 생존율이 50%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췌장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췌장의 위치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췌장은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맨 앞에는 위가 있고요. 그 뒤로 비장이라는 게 있고 그 뒤로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은 등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췌장암이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겠어요? 등이 아프겠죠. 등이. 특히 그 등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성분들의 브레이지어의 위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쪽이 좀 아프다 하면은 그게 단순히 뭐 아우 그냥 뻐근하네 등이 아픈 거네 뭐 감이 결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검사에는 요즘은 그냥 내시경만 해서는 췌장을 보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내시경 말고 내시경 끝에 초음파를 붙여가지고 내시경 초음파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시경 초음파라면 위에다 넣어가지고 췌장 쪽도 볼 수가 있어요. 초음파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법.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내시경만 평소에 우리가 위내시경은 자주 하지만 위내시경만 할 게 아니라 위내시경을 할 때 초음파 내시경을 해서 그 안쪽까지 보는 그런 검진을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이 왔을 때 통증이 있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이 고장이 나게 되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안 되면서 뭐 설사를 한다든지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체중이 떨어져요. 그래서 체중 감소 갑자기 왔다. 그러면 이제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황달이 왔다. 황달이 온 거는 이미 사실은 암이 꽤 큰 거예요. 췌장 머리 부분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는 담도를 누른 거거든요. 그러면 담즙이 안 빠지니까 이제 그 담즙의 빌리루빈이 뭐 눈의 흰자나 피부에 쌓이면서 노랗게 변해서 황달이 오는 건데요. 황달이 오면 이미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황달이 오기 전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췌장이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온 데라서 소화가 계속 안 된다. 이게 뭐 내가 체한 거는 사실은 뭐 사람들이 보통 손을 딴다든지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뭐 굶는다든지 뭐 죽을 먹는다든지 이러면은 며칠이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소화불량이 뭐 한 달이 넘어서 계속 그런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소화불량이 오래된다든지 그 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 중에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지방 분해 효소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면 배변이 둥둥 떠요. 기름이 분해가 안 되니까 기름기가 거기 묻어 있어가지고 둥둥 뜨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몸 부위별 암 신호를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요? 자, 이제 머리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두경부라고 하죠. 머리랑 목 쪽. 이쪽의 신호는 첫 번째로는 두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뇌종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구역감이 생긴다. 이유 없이 구역감이 계속 생긴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신호입니다. 그 두통도 있고 또 시력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림프암, 목에 생기는 림프암이나 뭐 갑상선암이나 이런 건 덩어리로 만져져요. 우리가 이제 목에도 림프가 많고요. 여기 우리가 쇄골은 알고 있잖아요. 쇄골 상부 림프절이 우리 림프절 중에 세 번째로 큰 데예요. 여기가 이제 사타구니 림프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다음에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암이 여기서 전이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은 많이 여기가 이제 덩어리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덩어리를 평소에 좀 만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면 뭐 기침을 한다든지 피가 섞인 가래를 뱉는다든지 호흡이 이제 답답해졌는데 일단은 폐는 뭐 절반 정도가 망가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폐암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폐가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야 증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말기에 발견되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관찰을 잘 해봐야 되겠죠. 내가 이유 없이 기침을 한다든지 기침을 오래 한다든지 그러면 기관지나 폐를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부를 보면은 복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복통이겠죠. 복통이나 등통증이나 또 이제 혈변. 혈변 중에 이제 사실은 제 환자 중에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 치질로 오해하셔가지고 치질은 요 직장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빨간 피가 묻어나와서 치질이 있던 분이 자기는 당연히 이제 암은 아닐 줄 알고 검진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치질이 아니었고 대장암이었는데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혈변이라도 빨간 변이 나오더라도 좀 대장 내시경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변 말고도 검은 변은 이미 안쪽에서 암이 생긴 경우에 검은 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흑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증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식욕이 떨어졌다. 먹기 싫다. 이것도 요 소화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위암일 수도 있고요. 췌장암일 수도 있고 이런 식욕부진도 식욕부진, 소화불량 이런 것들도 이제 암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부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피부암이 좀 덜한 편이에요. 발생률이. 그러니까 외국은 막 태닝 이런 거 엄청 하잖아요. 사실 그 태닝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자외선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외선을 계속 쏘이는 게 좋은 게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점이 생겼다든지 뭐 사마귀가 색깔이 좀 이상하다, 크기가 막 큰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피부암 중에 안 좋은 암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흑색종이라는 건데 제 환자 중에는 슬리퍼를 맨날 그 여름에 이제 슬리퍼를 오랫동안 신었는데 오른발에 그 부위가 계속 이제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몇 년을 그냥 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또 그 슬리퍼를 신고.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서 흑색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증이 오래돼도 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이상한 게 오래 간다. 그러면 관찰을, 검진을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골반 쪽으로 가면은, 자궁경부암이나 이제 뭐 체부암이나, 이런 암들은 질출현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출혈뿐만 아니라 분비물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골반의 통증이 이걸 우리가 골반통이라고 부르는데 이유 없이 골반이 계속 은은하게 아프다. 뭐 가끔은 막 찌를 듯이 아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이 이제 방광의 바로 밑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립선이 두꺼워지거나 암이 생기면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소변에 혈액이 있으면 방광암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소변이 안 나오면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 빨리 검진을 이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자, 암 예방의 핵심은 생활습관 개선인데요. 왜 그러냐면 암의 95%는 후성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전의 영향은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후성 유전은 우리가 생활을 개선하면 좋은 유전자가 켜지고 좋은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면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생활 습관 개선의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인데요. 채소를 굉장히 중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암 환자들께는 채소를 하루에 1kg까지 먹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 없으면 이제 채소를 갈아서 드시게 하거든요. 갈거나 이제 녹즙 형태로 드시게 하는데 그 정도로 채소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나이가 들면 면역의 핵심이 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채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곡물, 그 다음에 과일도 저당 과일, 이런 걸로 이제 위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 금연 금주는 워낙 당연한 거겠죠. 사실은 금연이 폐암과만 연관된 건 아닙니다. 금연은 이 모든 암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담배가 모든 모세혈관을 다 좁혀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담배를 피운다. 최악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뭐냐면 우리가 구석기 때 사자를 저 멀리서 보고 뛰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 2, 3초 내로 우리 몸을 응급 상태로 바꿔버려요. 심장 모든 혈관을 다 좁히고 심장으로 혈액을 다 몰아서 이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혈액을 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의 혈관이 좁아지죠. 그 상태에서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더 좁아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해요? 산소를 못 먹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3개월 내내 그렇다. 뭐 1년 내내 그렇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못 살겠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암세포로 변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 담배 둘 다 굉장히 안 좋지만 담배가 특히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검진. 조기에 발견하면 굉장히 치료율이 높아요. 위암의 예를 들면 1, 2기의 위암을 발견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면 생존율이 9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위암이 3기만 돼도 60%대로 떨어져요. 3기는 암이 그 주변으로 뭐 림프나 혈관 이런 걸 탄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변 조직으로 간 거를 얘기하는데 3기만 돼도 그 90%대에서 60%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기가 됐다. 그러면 지금 7%대입니다. 7%대. 위암 4기 5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을 잘 관찰해서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빨리빨리 가서 검진을 해야 돼요. 병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내가 아픈 거를 주변에 아픈 건 알리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빨리빨리 알려가지고 대처를 빨리 하실수록 이제 치료가 잘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고요. 가장 좋은 하루 걷기량은 2만 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구석기대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러 하루에 3시간 12km 2만 보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1970년대에 이렇게 차가 없고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이 아니었을 때는 하루 2만 보를 다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걷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 걷기나 달리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이제 암에서는 핵심적인데 암 환자분들은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뭐 시어머니가 한번 뭐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며느리가 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남편이 계속 속을 썩인다. 몇 년째 속을 썩인다. 또 아들이 말 안 듣는 아들이 속을 썩인다. 이런 것들이 몇 년이 되거나 몇 개월이 지속되면은 그때 이제 잠도 못 자게 되면서 밤에 면역이 움직이는데 잠을 못 자면 당연히 면역이 암을 못 잡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스트레스와 불면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암 예방이 안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스트레스랑 수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사기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기술을 나눌 때 사기라고 하면은 암이 원래 생긴 장기 말고 다른 장기로 이제 암이 옮겨간 거, 전이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폐암인데 뇌전이가 있다든지, 유방암인데 폐전이가 있다든지, 유방암인데 뼈로 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기인 거고요. 이 사기는 면역력이 약하면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가고, 그래서 사실은 사기로 발견되시는 분들은 암이 생긴 지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검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기로 가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면역력 저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사기로 잘 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 상태가 응급 상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엄청 빨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랑 막 싸워요. 암에 걸렸는데 막 싸워요. 그러면은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첫 번째로는 사기암으로 가는 이유로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사기로 많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사기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초기에 발견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암이 의심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사기로 가기 전에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사기여도 요즘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생존율에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기암이라고 해서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그런 적극적인 치료, 수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대학병원에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이재발 사기암을 막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사기가 아닌 경우에는 1, 2, 3기 또 3기 앞쪽에서는 수술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치료의 핵심은 사실은 수술이에요. 수술이 핵심 치료고 이게 수술이 되냐 안 되냐로 치료율이나 생존율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방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서 1년 내, 2년 내 재발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항암 방사 끝나고 나서 1년, 2년은 내가 면역이 서서히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검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전이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할 때 핵심은 사실 면역을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면역을 올릴지, 요즘은 면역을 올리는 치료도 있고 주사도 있고 온열 치료도 있고 산소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면 이제 좋겠죠.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암덩이는 사실은 우리가 1cm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면 1cm 안에는 암세포가 10억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 10억 개가 다 동일한 암세포냐? 그렇지 않아요. 10억 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 1cm를 만약에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가운데에는 줄기암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초기암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맨 바깥쪽에는 우리 면역세포, NK세포나 T세포가 공격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종양 미세환경, 투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하는데 종양 미세환경이 이 면역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을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은 초기암만 죽이면 안 되겠죠. 줄기암도 죽이고 이 종양 미세환경도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들이 대부분은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초기암들을 죽이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나마 면역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이제 줄기암을 공격하게 돼 있어서 아직은 이제 이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줄기암을 제대로 죽이는 걸 아직은 못 만들고 있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4세대 항암제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안 나와서 그런 거고요. 이 암 줄기세포 혹은 줄기암은 초기암을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해가지고 초기암은 다 죽여서 영상으로는 안 보였는데 줄기암은 안 죽어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술을 먹는다, 밤을 새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얘가 다시 초기암들을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이 재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줄기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양 미세환경도 있는데요. 이 종양 미세환경이 췌장암의 경우에 이 두께가 엄청 두껍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꺼우면은 면역세포가 아예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들은 보통 이제 일반 조직에 비하면 암 조직이 산소가 5분의 1 정도인데 췌장암은 20분의 1이에요. 이게 하도 두꺼워가지고 안으로 산소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도 못 들어가고 항암제도 못 들어가니까 항암 치료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양 미세환경을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암 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연구는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었는데 기존까지는 이제 어떤 연구들만 있었냐면은 사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밝혀졌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2020년에 카이스트의 이제 조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원래는 전기전자 전공이셔서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암 쪽을 연구를 하시면서 암세포를 이렇게 했더니 정상세포로 가더라. 그 기전은 뭐다라는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증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대장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유방 줄기암을 초기 유방암으로 바꾼 연구, 그다음 폐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공통적인 연구를 계속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을 정상 상태로 바꿔서 후성 유전의 스위치, 질병의 스위치가 꺼지고 건강 스위치가 켜지면 바람 스위치가 꺼지고 종양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면 이런 후성 유전 스위치들이 켜지면 정상세포로 간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간다는 거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정상세포에서 초기암이 됐어요. 그리고 더 안 좋아져가지고 줄기암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를 이쪽으로 보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산소,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음식 관리, 장내세균 관리,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바꾸면 얘가 점점 정상으로 바뀐다는 거를 이제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우리 몸을 정상 상황으로 바꾸면 20대처럼 산소도 많고 면역도 높고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순환도 잘 되고 이런 상태로 바꾸면 그 안에 있는 세포는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조광현 교수님께서 밝힌 거고 저도 임상에서 이 이론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인정된 건 아니지만 뭐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에 걸린 걸 인지한 후에 해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알려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암에 걸리면 이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암 투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 멘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 투병의 멘토가 될 사람들을 좀 찾아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선생님도 한 분만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두세 군데를 가는 사람들이 암 걸리면 한 군데만 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생명이 걸려 있는데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대학병원도 몇 군데 가서 물어보고 뭐 중국 병원들도 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만약에 10군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경험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5군데, 7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요 정도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이런 게 관점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갈 멘토를 찾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서점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점에 가서 사실 읽어야 될 책은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은 대학병원에 나온 책이나 뭐 의사들이 쓴 책보다는 암 환자나 암 환자 보호자가 쓴 책 중에 이론적인 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권하는 책 중에 하나는 암은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는 암 환자 보호자가 책을 몇백 권을 읽고 쓴 책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그러니까 나의 눈높이, 암 환자나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책들이겠죠. 그런 책들을 좀 읽어서 내가 뭘 할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멘토 찾기, 두 번째는 이제 서점 가서 암 환자나 보호자가 쓴 책들을 좀 찾아보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금방 돌아가시지 않고 이 내가 암에 걸린 거를 왜 나만 이렇게 안 좋은 게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 내 몸을 뒤돌아보는 계기, 나의 건강을 뒤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그거를 재정비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암에 걸리면 1, 2년은 투병을 하셔야 돼요. 수술암 방사나 이런 과정들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발이 2년까지 되게 높기 때문에 수술암 방사 끝나고도 2년 동안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동안 그러니까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2, 3년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암에 진단 받으면. 그러면 내가 2, 3년 동안 어떻게 해야지 이런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했으면 뭐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 실천은 아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병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어디 가서 받고 관리는 어디 가서 할 거고 내가 쉴 때는 어디 가서 할 거고 이런 나의 이제 치료 체계를 딱 한두 군데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의 상태 내가 이럴 때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암 방사가 다 끝났을 때는 어딜 갈 거고 그다음에 또 몇 년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전략을 이제 세워서 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친구나 가족이나 또는 암 투병의 동료들이 많잖아요. 내가 폐암이면 폐암 환우회도 가입해보고 또 사람들도 거기 가서 만나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투병을 했는지 의견 교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투병의 동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암이 재발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언제쯤 재발하기 시작하나요? 재발률은 이제 암 종별로 굉장히 달라요. 어떤 암은 뭐 20, 30%, 어떤 암은 뭐 40, 50%. 근데 이제 암이 좀 안 좋은 암들, 뭐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이나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1년 내에 재발될 확률이 막 7,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안 좋았던 암들, 아까 제가 초기암, 중기암, 줄기암. 근데 이 줄기암으로 발견된 암들은 이제 재발률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이 진행성 암, 위암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기 위암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점막만 이렇게 들어간 게 조기 위암이고, 밑에 층을 들어간 게 이제 진행성 위암인데, 진행성 위암은 재발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식으로 암종별로 이제 많이 다르고요. 평균적으로 재발되는 건 대개 2년에서 3년 이내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2년까지를 굉장히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진단으로부터는 3년이지만 치료가 포함되면은 수술항암 방사 다 끝나고는 2년 정도거든요. 그 내에 재발률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서 2, 3년을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잘 해주시는 게 재발을 막는 방법이고요. 호르몬성 암 같은 경우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우리가 이제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 암들은 5년이 지나도 이제 재발이 있기 때문에 7, 8년, 9년 가도 재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호르몬성 암들은 이제 10년 관리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이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케어했던 분 중에는 암이 한번 완치가 되셨었는데 다시 스트레스 받는 환경으로 돌아가셔서 재발이 이제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을 관찰해가지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가라는 거를 계속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밖에 사실은 내 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검진을 한다든지 뭐 의사들한테 이제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방심이 가장 안 좋습니다. 방심이. 제가 이제 봤던 환자들 중에서는 3개월 검사, 6개월 검사, 9개월 검사에서 멀쩡해서 다시 친구들이랑 회식을 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밤을 새웠다든지 그러면서 12개월 검사에서 재발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재발이 잘 되는 2, 3년 내에는 2, 3년까지는 좀 엄격하게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암은 우리 몸이 안 좋아져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암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어느 일정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 암은 자동적으로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건강에 좀 신경을 어느 정도는 쓰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이 아니에요. 95%가 우리 생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몸이 안 좋다든지 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하면 또 치료율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평상시에 운동, 생활 습관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빨리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